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여러 가지 좀 전근대적인 법, 뭐 기탁금을 포함해서 그런 법들 때문에 지금 선거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제가 10가지 공약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습니다. 부산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은 전국에서도 가장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자영업자 비율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고령화가 어느 도시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과감한 아주 혁신적인 거의 혁명에 가까운 혁신적인 개혁이 없이는 부산이 살아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많은 지금 시장 선거에 나온 후보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정책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큰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그런 차원의 혁신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가지를 줄여서 뭐 너무너무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또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면 장황해지니까 10가지만 줄여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의 컨셉은 부산을 모두가 이민 가고 싶은 한국의 북유럽으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정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을 헬조선이다 이러면서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또 미세먼지를 피해서 이렇게 또 많이 간다고 합니다. 정말 재작년 뭐 최근에만 해도 그 교육과 미세먼지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 가는 그 사람들이 20%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그 증가폭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그러면은 미세먼지가 그렇게 싫고 한국 교육이 그렇게 싫으면 우리 부산이 앞장서서 개혁을 해서 정말 이렇게 이민을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고향에 당연히 살고 싶잖아요. 이민을 간다는 건 아주 큰 결정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국을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그 외국으로 이민 갔을 때 누릴 수 있는 거를 부산에서 누려라 이런 컨셉입니다. 제가 부산의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 몰릴 수 있게 제가 이런 공약을 한 거고요. 그래서 북유럽은 왜 북유럽이라고 했냐면 북유럽은 전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복지국가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행복 지수를 이렇게 매년 조사한 결과는 항상 북유럽 국가는 10위 안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개 국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북유럽을 부산으로 부산이 북유럽이 되자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2030년까지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자동차 없는 습과 공원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처음 언뜻 들으면 뭐야 이게 우리나라 차 개수가 얼마나 많은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정말 막 힐링되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워낙에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 교통 체증이 심하고 또 굉장히 그 미세먼지가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그 미세먼지의 그 독성은 부산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 항만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물론 중국에서도 이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오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대중교통을 이제 일반 차를 없애면요 정말 공기가 깨끗해지는 거는 물론이고 굉장히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지금 유럽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펴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게 비실현적인 정책이 아니고요. 노르웨이 오슬로 같은 경우는 그 북유럽에 2030년까지 차를 완전히 도시에서 없애겠다는 계획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저는 미국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미국은 땅이 워낙 넓어서 이런 그 식의 정책이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차를 사지 않고 한국에 부산에서 살아보니까 정말 버스와 지하철이 웬만한 데는 다 가고요. 너무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좁은 국토, 특히 부산 같은 이런 데서는 자동차 없는 계획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겠다. 정말 이거는 파격적인 개혁이잖아요. 이런 개혁이 가져올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결과는 뭐가 있냐면 깨끗한 공기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그 공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행복을 줄 수 있는. 물론 차로 다니면 편하고 정말 덜 걸으니까 정말 편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게 건강에도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많이 걷고 그래도 조금은 뭐 지하철역까지나 버스역까지 걷는 거에 대해서 그걸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습관화되고 그런 걸 생활화하면요, 그게 건강에도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가 없어진다고 여러분 한 번만 상상을 해보세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면 너무 많은 공간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뭐 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막 수많은 도로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정말 미국에서 가장 부러운 게 제가 뭐냐면, 미국 살 때는 걸어 다니는 자체가 힐링이에요. 정말 나무와 공원과 숲이 여기저기 막 동네마다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는 진짜 꿈에서 상상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걸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막 나무가 공기 정화도 해주잖아요. 그리고 공원에서 아이들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5천만 명 인구 중에 천만의 그런 반려동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반려동물과 차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과. 그리고 어르신 분들도 가실 데가 없어가지고 매번 막 그 삭막한 도로 옆에 공기도 안 좋은데 그런데 막 뭐 벤치 같은 데 앉아 계시고 가실 데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태어나서 자연을 즐기고 자연을 보면 힐링이 되는 이러한 소박하고 아름다운 행복을 모든 사람들이 저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자연의 아름다운 공원, 숲, 나무 이런 것들을 많이, 정말 도시 자체를 정말 이름만 거창한 녹색 도시가 아니라, 녹색 도시를 뭐 주창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녹색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요. 이제 이걸 달성하면서 많은 공론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금 불편한 걸 감수를 해야 되니까, 대신에 대중교통은 훨씬 더 편리하고 빠르고 그리고 좀 더 대중교통을 확실히 획기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개선해서 그런 대중교통을 타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그리고 만약에 뭐 여행을 가거나 그리고 뭐 꼭 자동차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는 뭐 카풀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행용 차량은 뭐 약간 예외적으로 이렇게 뭐 제도를 좀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플랜을 짜면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에 당장 필요하고 이거는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이거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그래서 수학능력 평가 시험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지옥 속에 살고 있잖아요.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그래서 이 수학능력 평가 시험에 최초의 평가단조차도 정말 이 시험이 그냥 대학에 들어갈 때 참조 정도의 시험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이 시험만을 위한 그런 주입식 교육으로 변질되고 사교육이 막 아이들을 정말 하루 쉬는 시간이 50% 넘는 아이들이 하루에 2시간도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의 그런 삶을 정말 너무 힘들게 만드니까 한국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 중에서도 옆에 친구가 옥상에서 떨어진 경우도 봤다고 하고요. 또 많은 젊은이들이 또 다른 학생의 동생, 친구 2명이나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시면 정말 그런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정말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도 굉장히 저해되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제는 지식을 외우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지식은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창조적으로 자신의 그런 그 개성과 재능을 발휘하고 꿈을 성취해 나가는가.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쟁 교육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무경쟁 교육으로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 교육에서 무경쟁 교육으로 탈바꿈되면서 그 나라의 정치와 사회, 경제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었던 큰 계기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나 독일 같은 경우에 정치나 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교육개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교육개혁을 완전히 근본부터 다 뒤집어 엎은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시대가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더 훨씬 능력도 있지만 행복한 학창시절 보낼 수 있고 각자의 개성과 재능이 존중되면서 그리고 다 함께 협동하는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협동하고 또 민주주의 교육도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상대방 의견을 들어보고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해보고 토론식 수업 그리고 창의력을 키우는 수업 이런 수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수학능력 평가시험을 없애고 대학의 무상화, 대학은 무료로 충분히 우리가 그 정도 예산을 충분히 이렇게 살림을 효율적으로 하면은 한 보통 7조에서 10조 정도 든다고 예상을 하는데요. 전 대학원의 무상화 그리고 평준화 어느 특정 대학이 뭐 좋은 대학이고 나머지 대학은 나쁜 대학이다가 아니라 정말 선진국들은 모든 대학이 다 좋은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랭킹 자체를 없애면 어느 대학을 특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몰리는 게 없고 그러면서 경쟁 교육이 아니라 정말 창의력을 키우고 진실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학의 입시를 목표로 하지 않는 교육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도시를 글로벌 도시, 글로벌 국가로 키운다고 하지만 가장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빠뜨리는 게 영어가 잘 안 되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스웨덴을 예로 들면 스웨덴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구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대요. 전체 인구 중에 한 80%가 영어를 구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공부하는 거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래서 초, 중, 고 다 영어를 공부하는데 왜 스웨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왜 한국은 그렇게 10년간 공부를 해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직장 다니면서도 영어를 계속 공부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올까요? 그것은 영어를 가르치는 수업 방법이 잘못됐고요. 그 영어조차도 수학능력 평가 시험을 준비하는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비실용적인 영어를 배우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어는 정말 의사소통을 위한 거잖아요. 시험을 위한 영어와 실제로 말을 해보고 이제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를 100% 쓴다고 해요. 스웨덴은. 그래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거 어릴 때부터 하게 되면은 충분히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독특한 정책은 스웨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모든 학생들이 외국에 한 6개월 정도는 교환학생으로 다녀올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답니다. 모든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 상황을 상관없이. 그래서 정말 글로벌 정신을 키우고 영어도 사용해 볼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아주 정말 획기적인 그런 정책을 쓰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좋은 정책들은 도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방비 50조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게 정말 낭비되는 세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금들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조율을 한다면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을 달성할 수 있고, 이건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중고 수업은 지금은 너무 한국이 늦었기 때문에 빨리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아예 영어와 한국어로 수업을 믹스해서 진행하는 그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부산으로 많이 몰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때문에 외국을 또 많이 나가거든요. 영어 실력 때문에. 세 번째, 3년 안에 에너지 사용을 20% 절감하고 쓰레기 발생률을 반 이상 줄이겠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작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쓰레기 문제가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저도 막 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요즘 쿠팡이츠 등등의 배달 음식이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한국 음식이 너무, 미국에서 이제 정말 그리웠던 한국 음식 막 한껏 시켜 먹으니까 막 이런 플라스틱 용기들, 그리고 막 이런 비닐봉지 막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제 죄책감이 들면서 막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쉽게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물 음식은 아니면 거의 종이 용기에 나오거든요. 이제 배달 문화가 발전돼 있지도 않지만은, 만약에 배달을 중국 음식이나 피자집에서 하면 거의 다 이제 종이, 그러니까 국수, 그러니까 이렇게 볶음국수 같은 경우 국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종이 용기에 나와요. 여러분들 영화에 보시면 중국 음식 미국에서 먹으면 다 종이 용기에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좀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플라스틱 사용률이 우리나라 굉장히 너무너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천 방안을 좀 강제화해서라도 저는 공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사용률도,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률이 엄청나게 높은 반면에 에너지 사용이 또 너무 높다고 하네요. 이제 또 자영업 비율이 이제 다른 국가들보다 현저히 높다 보니까 밤새도록 이제 또 불을 켜놓고 막 간판이니 막 이런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가정에서 또 에너지 사용도 굉장히 무시 못한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과감하게,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정말 브레인스톰하고 아이디어 써서 에너지 사용을 공격적으로 줄여나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는 앞으로 굉장히 에너지 때문에 큰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환경 에너지도 많이 늘려야 되지만, 일단 에너지 사용을 많이 줄여야 된다.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그걸 도시, 나아가서는 이제 부산이 또 앞장서면 전국에서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부산이 앞장서서 에너지 사용을 과감하게 절감하고, 특히나 환경정책 같은 경우는요, 부산이 환경정책으로는 제일 지금은 꼴찌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1등으로 부산이 환경정책으로는 1등이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부산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확실히 우리가 해야 되고요. 20% 이상 더 되면 좋지만 일단은 목표는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세금이 줄줄 새는 데가 많다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 예가 있지만 국방비도 마찬가지지만 그 R&D, 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이제 연구 개발에 쓰는 돈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1위라고 합니다. 거의
작년만 해도 한 24조 하여튼 뭐 엄청난 돈을 그런 데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 무역 24조에 정도 썼다고 하네요, 작년에. 근데 기술 무역 수지 적자는 4조 원이 넘었고 갈수록 적자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핸드폰도 그렇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뭐 자동차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술을 사용하면서 로열티를 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산업이 커지더라도 결국은 기술 무역, 기술 로열티를 더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이 굉장히 개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창의력과 제가 협동심 살리는 교육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 무역 수지도 진작에 흑자로 돌아섰고 지금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기술 무역 수지는 정말 많은 돈을 R&D에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가 4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또 좀비 기업이라는 말을 제 회계사님한테 들었는데 정말 그냥 고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나 정치인들이 그 고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양되어야 하는 기업들을 살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낭비되는 세금도 굉장히 높고요. 우리가 그런 모든 정말 낭비되고 있는 그 효율성이 없는 그런 걸 조정을 잘하면 충분히 저는 이런 걸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약간의 또 누진세를 조입을 해서 어느 정도 세금을 확보하는 것도 결국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은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혜택이 많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기초연금이 뭐냐면 정말 자기가 평소에 정말 살면서 그 국민연금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했을 때 정말 재산이 없어서 생계가 힘들 때 정말 나오는 연금인데요. 그 액수가 지금은 조금 올랐는지 최근에도 조금 오른다는 얘기는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살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돈으로 집세도 내야 되고 한 달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빈곤을 고민해서 자살하시는 노인분들의 자살률이 또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안 좋은 게 1위가 많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나이가 먹고 또 우리 부모 세대 지금 정말 힘들게 사셨던 우리 부모 세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출산율도 우리나라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령자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정말 빈곤, 내가 생계를 할 수 없어서 자살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막아야지 마땅하고요.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보통 선진국들 비교해 보니까 선진국들은 한 기초연금이 한 80만 원 정도는 되더라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세수가 좀 많이 스웨덴보다는 적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세수 전체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아주 작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해서 기초연금 금액을 한 60만 원 정도라도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되면은 좋은 면이 뭐냐면 연세가 드셔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일자리 면에서도 이제 일자리를 안 가지셔도 되는 분들이 생기고 지금 영세 자영업에 엄청나게 몰리고 있잖아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그런 영세 자영업에 몰리는 것도 조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또 다른 차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이 지금 레드오션인데 그 레드오션을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들에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창업휴직 정책인데요. 이거는 제가 스웨덴 정치를 공부하면서 1998년도에 스웨덴에 도입된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스 액트라는 거에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거기는 6개월 동안은 모든 직장인들이 회사에다가 당당하게 휴직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물론 무급입니다만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경쟁이 되지 않는다면은 창업을 해볼 수 있는 그 휴직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해보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내가 다시 또 좋은 직업을 이 직업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을 해서 이제 창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을 깨끗하게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창업을 시도를 해보고 뭐 잘 된다고 생각하면 계속하고 아니면 다시 안전하게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예. 이런 정책은 정말 창업을 정말 지향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꿈꾸는 그런 꿈꾸는 어떤 꿈꾸는데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도 엄청 도움이 되고 자아 실현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서 저는 꼭 도입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요. 480일간의 출산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산율 저하에 관계되는 건데요. 요즘 여자분들은 대부분 커리어를 계속 이렇게 발전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그 커리어가 위기 상황에 오거나 뭐 눈치가 보이거나 또 이게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아이를 놓지 않게 되고 결혼도 꺼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진짜 우리나라의 끔찍한 그런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거, 그것도 굉장히 이게 모든 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없애는 것도 아기를 놓는 아기 엄마들은 미세먼지 같은 걸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6년 안에 암을 걸리게 한다는 미세먼지가 아기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7살 아이도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는 치매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480일간의 출산휴가는 이제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있는 출산휴가인데요. 어떤 직장을 가든 모두가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떤 큰 직장에서는 이런 게 돼 있는 직장도 우리나라는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작은 중소기업이나 그런 회사에서는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2달,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들은 바로는 2달 출산휴가도 굉장히 눈치 보여서 아예 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기가 어릴 때는 엄마들의 손길, 또 아빠들의 손길이 꼭 필요하니까 이거는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해서라도 480일간 출산휴가는 꼭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 출산휴가를 한꺼번에 쓸 수도 있고 13세인가요? 그 전에 나눠서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있는 경우는 아빠가 무조건 3개월 이상은 출산휴가를 써야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동등하게 이렇게 아이를 공동 육아를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이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노동시간이 너무 깁니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비교해 1년의 평균 노동시간이요, 4개월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쟁력은 우리보다 훨씬 높죠.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많이 해서 삶이 정말 힘들고, 너무 피로에 쩔어서 사는데 결혼하고 애를 낳을 그런 여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노동시간을
줄이면 오히려 경쟁력이나 생산성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짧고 굵게 일하자는 거죠. 더 집중력도 생기고요. 사실 40시간도 굉장히 이게 그냥 이건 진짜 평균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은행 잠깐 다닐 때 40시간이었거든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길어서 요즘 유럽에서는 주 4일제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얼마 전에도 영국에서 노동당이 주 4일제를 이제 정책으로 내세웠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어떤 정치인들은 주 4일제를 내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해서 52시간의 지금 노동 제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걸 40시간으로 이거는 뭐 40시간도 사실 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축하고 연 최소 4주 휴가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워라밸을 가지고 아이를 놓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혼자 사는 분들도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지금은 보통 2주 정도가 휴가제잖아요.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사회민주당이 4주 휴가제를 들고 왔고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좀 쉴 때 푹 쉬고, 예,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만 하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사실 4주나 한 달도 최소 휴가제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들은 최소가 4주 한 달이라는 거지 한 달에서 2달 가까이 2달을 휴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해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최소 4주라도 휴가제를 가져서 근데 이러한 모든 정책들에 그러면은 그럼 회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그거를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제가 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스웨덴 정치를 공부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런 정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얘기를 다 하려면은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출산과 자기의 커리어를 동시에 아이 기르는 것과 일하는 걸 동시에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 두 가지를 병립할 수 있게 전 사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물론 엄마 아빠 둘 다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또 싱글맘도 있고 싱글파더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영화원이라 하면 이제 1살, 2살 굉장히 어린아이인 거죠. 그래서 영화원, 유치원, 그리고 방과 후에 초등학교에 사실 들어가도 저학년 같은 경우는 혼자 집에 놔두기가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금 제 아들이 대학생이지만 저도 워킹맘으로서 살아보고 또 싱글맘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그 일하는 엄마들한테 중요한지 일하는 엄마 아빠들한테 중요한지 정말 제가 몸소 겪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이를 키웠지만 미국도 굉장히 이런 시스템이 노후해요. 그러니까 유럽에 비하면 북유럽 특히 북유럽에 비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 그래서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도 마음 편하게 아이의 안전을 매번 이제 걱정이 되면 이게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플 때는 집에서도 일할 수 있고 또 뭐 아이가 오전에 뭐 아이 데려다 주거나 때 무슨 일이 터지면 또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스웨덴 회사 같은 경우는 전혀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할 일만 한다면 그런 거로 눈치 주거나 막 그런 걸로 이제 제재를 가하는 문화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거를 제도로 잡아주고 그리고 이런 그 아이를 봐주는 공공 케어 시스템을 정말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
경제적인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서 여성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여성들의 노동력을 더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에도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국들은 보면은 여성이 일하는 퍼센티지가 한국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그래서 정말 잠재력이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정말 창업도 하고 아니면은 정말 자기 자아도 실현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이런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제가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한국의 정치로 나가고 싶은 꿈을 꾸게 됐습니다. 미세먼지가 2019년도 제가 돌아왔을 때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그때 당시 공기가 스웨덴이란다. 그 서울보다 베이징 공기가 더 좋았습니다. 정말 악명 높은 베이징 공기보다 서울 공기가 더 나빴다고 합니다. 베이징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제가 1년 6개월 넘게 지금 미세먼지 그 시민행동에서 봉사를 하면서 가까운 곳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켜보니까 현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우선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 개인의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저는 미세먼지 대책을 미세먼지를 없앨 거고요. 중국과도 강력하게 협조해서 미세먼지를 없애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까지 가시는데요. 이젠 진짜 이 미세먼지는 정말 없앨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인위적으로 생긴 먼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충분히 없앨 수 있고 제가 2019년도에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또 그 자료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제 그런데 오시면 제가 그런데도 좀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아주 꼼꼼하게 그 미세먼지를 해결한 나라들의 그런 정책들을 다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사실 미세먼지를 해결하면서 환경산업까지 키울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산업 실제로 스웨덴에서도 그랬고요. 환경산업을 수출하는 계기가 됐고 환경산업이 커지면서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고 이런 우리의 그 미세먼지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3년 동안 6만 8천 명이 조기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미세먼지죠. 이건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 정말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하지 않으면 우린 진짜 굴뚝 속에서 독성이 있는 공기 때문에 본인도 알지 못한 사이에 암이 걸리거나 정말 민감한 사람들은 빨리 정말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공기 때문에 사망률이 우리가 전 세계 4위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 정치 교육, 환경 교육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정치라는 거 어떤 한 진영의 그런 걸 뭐 선도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런 사태들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아보는 이런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민주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또 투표에 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정치교육 또 환경교육 환경은 진짜 앞으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지금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에서 환경 문제가 우선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에 정말 우린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는 정말 옛날 선거 같아요. 1970년대 80년대 선거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정말 뭐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이제 주택난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보면 자꾸 이제 새로운 걸 짓는 난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기는 더 나빠지고 정말 도시 경관은 더 나빠지고 이게 더 삭막한 그 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out of box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써서 좀 이미 있는데 좀 활용이 잘 안 되는 그런 비어있는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팔리지 않는 그런 주택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사각지대에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잘 써서 그런 데를 이제 시에서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좀 뭔가 예쁘게 재구성해서 대대적으로 공공주택을 보급하도록, 그래서 갈수록 공공주택의 퍼센테이지를 늘려서 공공주택의 퍼센테이지 우리나라 굉장히 현저하게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주택 일반 그냥 우리 민간인들이 뭐 주택 그 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비싸지 않게 저렴한 주택을 서로가 뭐 조합처럼 해서 같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뭐 배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써서 서민들이 최소한의 자기가 살 수 있는 보금자리는 충분히 시나 국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또 출산율을 높이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특히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할 엄두를 못 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 의식주든 국가나 시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계는 보장할 수 있는 사회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발돋움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뭐 세금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런 세금들을 이제 누진세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세금을 잘 조절해서 새로운 세수를 이제 정의로운 정의로운 그 분배, 정의로운 그 조세 정의 이런 표현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세 제도를 공격적으로 잘 합리적으로 구성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세금도 이제 조금은 늘려가야 되고, 그런 세금으로 최소한의 생계들은 이제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 갖춰지도록 했을 때, 그때 정말 한 개인의 역량이 폭발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캐칭업, 그냥 지금까지는 선진국을 빨리 따라잡는 그런 캐칭업, 팔로워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리더가 되는, 정말 새로운 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기술, 원천 기술을 우리가 오히려 팔 수 있는 그런 멋진 나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생계에 너무 급급하고 당장 코앞에 생계가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소심해지면서 창의력이 발휘가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경제도 굉장히 침체될 수밖에 없죠. 아마 우리나라가 복지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고 빈부격차가 가장 높은 이런 좀 불공정한 그리고 불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오히려 성장이 더디고 생산성,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산은 이제 전국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도시일수록 복지를 키워서 한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줄이고 창업을 지원해서 지식형 고부가 가치 창업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산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려 있어요. 양질의 일자리를 못 구해서 자영업을 하는 청년, 그리고 중년에서 뭐 어중간한 나이에 가장 돈이 또 많이 필요한 나이에 회사에서 그만두거나 회사에서 이렇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또 할 수 있는 제일 만만한 게 또 장사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또 연세가 많으신데도 은퇴해서 이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뭐라도 장사라도 해보시려고 들어오는 그런 영세 사업자들, 이런 분들이 이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이게 사회 복지가 너무 부재하기 때문에 이 자영업이 레드오션이 되고 너무 포화 상태라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을 보통 선진국들은 한 10%에서 상해 뭐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25%나 된다고 하네요. 특히 부산은. 그래서 이런 거를 적당하게 한 지역별로 좀 적당하게 있어서 그 블루 오션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또 고부가 가치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식형 어떤 그 기술형 그런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시에서 국가 중앙정부가 잘 협조를 해서 지식형 고부가 가치 창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조성하고 그런 문화, 그런 또 제도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너무 분량이 길어져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려면 가장 걸림돌이 그거잖아요. 내가 창업을 했을 때 우리 가족들이 다 나중에 잘못되면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 나의 이기적인 생각 아닐까? 그냥 꿈을 포기해야지. 나는 이걸 해보고 싶지만 현실에 안주해야지. 이러면서 창업을 꺼리게 되는데, 스웨덴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요, 미국도 참 사회 안전망이 부족하거든요. 10,000명 중에 직장인 중에 이제 미국이 5명이 창업가가 된다면 스웨덴은 그 4배의 20명이 사업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있는 사회에서는 과감하게 도전 의식을 가지고 창업에 뛰어들 수 있죠.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걸 아니까요. 뭐 노숙자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은 창업해서 실패하면 노숙자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4번까지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도 전혀 피해를 보지 않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다가 정말 고부가가치 창업이라는 건 굉장히 자기가 실패할 걸 각오해서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위험 부담이 더 클수록 나중에 그 성공했을 때의 그 잠재력은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이 크지만 성장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생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시스템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기관이 마련돼서 적극적으로 이제 매칭을 해주고요. 또 이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요. 조금 또 이제 보완해서 다시 재창업할 수 있는 거를 또 옆에서 지원해주고, 뭐 컨설팅, 무료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 뭐 여러 가지, 한 사람이 모든 걸 완벽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창업에 필요한 그런 지식들을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처음만 이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옆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자 안전망 그리고 지원 시스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정말 공격적으로 운영해야만 부산의 산업이 커갈 수 있고 지식형 고부가 가치 산업이 커져서 자영업은 좀 덜 몰리고, 이런 식의 그런 아주 정말 앞으로 정말 엄청난 그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생태를 조성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한 10가지 공약은 와 저거 되겠냐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좀 공개를 해놨더니, 이제 설명은 안 했지만 이제 10가지를 딱 적어놨더니 야 저건 전국적으로 실행했으면 좋겠다, 저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반응들, 긍정적인 반응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다 실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지와 아주 통큰 리더십,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과감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한 사람이 모든 걸 가지진 않았지만, 저는 한국의 교육이
아니다라 생각해서 아이의 손을 들고 가진 것도 없는데 당당하게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저의 그런 스토리를 듣는 사람은 야, 너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니 하는데 저는 좀 과감하게 추진하는 그런 추진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또 성향이 있고요. 저는 그런 지금 그런 리더가 부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9년 넘게 그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걸 중개하고 또 건물을 사고 파는 걸 중개하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에이전트와 비즈니스 브로커를 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상대해 봤습니다. 그리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그런 서로 대비되는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서 합의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중간자 역할을 많이 했고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에는 그런 합의와 상생의 정책을 뚫쳐나갈 수 있는 그런 조력자의 그 정치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상대를 적으로 간주해서 화합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합의와 그 상생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저는 적임자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도시로 키우는 거에도 아무래도 도움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또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로 뭐 응원이나 조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